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네. 한 발 없어 수익을 저는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어버이날? 어버이날. 오늘 장모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어제부터 사랑합니다. 가슴이 막 찐하더라고. 카톡에 막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막 이런 게 막 올라오는데 나는 찡한데 우리 아이들은 안 찡하겠지? 아니야. 그래도 어릴 때는 네.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학교에서 또는 뭐 하죠. 유치원에서 이런 거 있잖아. 크면 그런 것도 없어. 야, 그래요? 없어 이제. 그래서 이제 네. 그것도 없어. 아, 그래요? 정말 쓰기 싫어갖고 썼던데? 그래도 그렇게 어거지로라도 써서 주는 게 그때가 좋은 거야. 그거 잊어먹지 말고 사진이라도 찍어놓고 보관하세요. 나 항상 제 옷장에 붙여놓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네. 또 없어진다니까. 또 없어져? 나중에 이제 앨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앨범에다가 넣어놔. 이렇게 해서 보관해놔. 그러면 어릴 때 이렇게 뭐 그런 거잖아.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뭐 이런 사소한 거라고 하더라도 보면 아이고 많이 컸네. 애들 생각 들어. 좋아. 없어. 그게 한 번 나중에 볼 때 이럴 때가 있었지. 그런 생각 든다니까. 다 키운 하프요. 지금은 아주 그냥 큰애 새벽 5시까지 안 자고 딴짓하다가 엄마한테 올리고 야! 막 소리 지르고 자다. 뭐지? 죄송합니다. 그렇구나. 아하. 자, 부동산 관련돼서는 특별한 이슈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중에. 옷 때문에. 장관 밖에 있는 거. 그렇지. 관련해서. 뉴스가 있고. 별로 없어요. 근데 특별한 뉴스는 있긴 있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별별 이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줘 보도록 할게요. 집값 조작 작전 세력이 공개될 것 같냐?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신고가 거래 조사를 6월 달에 발표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취소된 신고가 거래 17%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 집값 조작 정황이 뚜렷하다고 합니다. 특정인 취소 거래 파악건만 900건이 넘고요. 압구정동 법인 거래도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자, 초기 조사 과정에서 이미 특정인이 다수 거래해서 아파트 신고가를 띄운 뒤 거래를 취소한 사례만 900건 넘게 신고가 됐고요. 확인이 됐고요. 이르면 6월 초 신고가를 이용한 아파트 시세 띄우기는 물론 법인까지 활용한 신고가 자전거래 의혹도 함께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세종, 부산, 울산 등 취소된 신고가 아파트 거래가 집중된 규제 지역의 집값 조정 여부를 조사했어요. 거기에 따라서 발표한다는 얘기인데요. 무슨 조사를 했냐? 계약서의 존재, 계약금 지급 및 반환, 배액 배상이죠. 등에 확인해서 허위로 실거래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고 하고요. 자금 조달 과정에서의 탈세, 대출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이 어느 정도냐? 지난 1년간 전국 아파트 거래 건수는 79만 8천 건이고요. 전체 거래 건수 중 거래 신고가 해제된 건은 약 3만 9천 건, 거래건 대비 약 4.9%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 중 사실상 취소인 순수 해제 건은 2만 2천 건으로 총 해제 건수의 56.6%를 달한다고 하고요. 순수 해제 2만 2천 건의 약 16.9%가 신고가를 기록한 거래였다고 얘기를 해요. 문제는 이렇게 순수 해제된 거래 취소권 중에 계약 시점 기준의 신고가를 기록한 건수가 3,700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신고가 신고하고 순수 취소한 건수가 3,700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집값을 조장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특히 이 중에는 특정인이 반복해서 다수의 거래를 하거나 특정 단지의 해제 신고가 집중된 작전 거래의 양상도 포착됐다고 하고요. 또한 공인중개사가 개입해서 최대 5차례나 취소된 거래도 존재했다고 합니다. 자, 계약을 체결을 하고 취소를 했어요. 취소할 수 있잖아요. 불법이 아닌데 이 얘기가 왜 자꾸 나오는 건지. 또 하나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인의 집을 비싸게 팔기 위해서 신고가로 일단 등록을 해놨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팔게 되는 그런 형태가 있을 수 있겠죠. 자, 또 하나는 작전 세력을 잡아낸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진짜 작전이었을까에 대한 생각들도 좀 아닌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가 5번에 개입을 했다 이런 얘기하는데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실익이 있었을까에 대한 부분도 참 의문점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겼는지. 자,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거는 한번 나왔거든요, 6월에 이거. 발표한다고 하니까 네. 전 결과 되게 궁금한데. 네, 저도 엄청 궁금해요. 결과 궁금하고 실제로 이 건수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맞아. 네, 많은 그렇게 건 이게 막 엄청나게, 그러니까 보면 저거 다 신고가야.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저놈들 다 조작해서 이 가격 만든 거야. 네. 그 정도 얘기할 수준은 아니야. 근데 물론 그 중에 껴있는 건 있을 수 있을 수 있겠지. 있겠지.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나 되고 어떤 형태로 됐는지 지금 뭐 여기 오늘 얘기한 부분에서도 보면 사실 이제 결국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취소된 신고가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거래 가격이 굉장히 높게 거래됐다라고 신고가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신고했다가 해제. 뭐 이 가격 자체가 실제 거래가 되지 않으면서 실제 거래가 된 것처럼 실거래가를 또 조작하는 행위. 그렇죠. 이걸 지금 잡겠다고 지금 네. 이제 뭐 전방위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 건데 보니까 그렇게 신고가 나온 것 중에서 장난친 건이 그 비율이 뭐 예를 들어서 다 장난쳐서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라고 하면 거래한 건이 100건인데 그 중에서 뭐 신고가가 나온 건이 50건인데 50건 중에 40건이 다 장난친 거야. 그러면 80%가 장난친 거니까 이건 야 부동산 가격들을 이거 네. 하는 데 있어서 그놈들이 말 그대로 투기꾼들이 장난쳐가지고 그렇죠. 시장을 네. 교란한 게 맞네. 이거는 이 가격은 인정할 수 없네. 이제 그게 맞는데 그 비율이 그런 선은 아니란 그렇죠. 거죠. 예, 그거에 비할 수준이 아닌 거야. 그리고 또 지금 보면 실제로 이제 신고가가 됐다가 해제된 내용을 찾아보니까 실제 해제된 내용이 반 이상이 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결국 예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신고가 되게 높은 가격에 거래돼서 거래 신고가 되긴 됐는데 해제됐다는 얘기는 매도자가 마음이 바뀌었거나 매수자가 마음이 바뀌었거나 그래서 일방에 의해서 계약금 내고 중도금 들어가기 전까지는 일방의 의사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매도자는 이런 거지. 왜 해제를 했냐? 아, 너무 싸게 팔아서. 비싸게 팔았지만 사실은 가격이 더 올라가는 중일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나는 보통 부동산들에서도 고춧가루 뿌린다고 하잖아요. 우리 힘들어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중개업자들끼리도 맨날 이거 갖고 싸우잖아요. 네. A 부동산에서 이 집을 팔았어 그랬는데 열심히 이 집을 브리핑하고 있던 B 부동산에서 놓쳤단 말이야. 부동산 주인한테 전화해서 아, 그거 팔렸어요? 저는 좀 더 받아들이려고 사람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고추가 뿌리면 A 부동산은, 야, 거래했는데 누가 더 받아준 걸 내가 싸게 판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냐, 욕하고. 그렇지. 그 근데 이제, 사실은 없으면서. 근데 또 B 부동산은 그러면, 아, 저희가 5천만 원 더 받아드릴게요. 그러면 계약금법 해제하고, 이쪽으로 오세요. 아니, 한 달만 기다리면 1억 원 오를 거예요. 그러면 그 위약금 내고도 5천만 원 더 남잖아요. 그렇죠. 팔지 마세요. 뭐 이런 식의 어떤, 이게 만들어지면서 이제 계약이 해제되는.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해제되는. 그러니까 급등하는 장에서는 항상 이게 이제 우리가 기사에도 맨날 나오잖아요. 이제 갑자기 급등한다라고 얘기하면 그거에 따라서 계약 해제가 어떻게 되고 부동산이 죽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기사들이 리뷰 기사처럼 이제 르포 기사처럼 항상 나오잖아요. 상품장에는. 그런 것들이 통계로 보면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이니까 시장 왜곡 장난친 거다 아니다. 이제 그런 건데. 자, 아무튼 그거는 이제까지 상황에서 봤던 얘기고 그게 섞여 있을 수도 있죠. 실제 그렇게 해제가 되는 걸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야, 이렇게 계약을 썼다가 해제하고 이게 이렇게 된다고 하면 작정하고 매도자 매수자 입만 맞춰가지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우리 아파트를 가격을 띄우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작업을 해볼만 하겠는데 그렇게 판단한 사람들도 나올 수가 있다고는 생각해요. 아, 이거 솔직히 말해서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지. 위약금이 있다고 하는데 등기를 친 게 아니니까 취득세를 납부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약금, 중도금 정도까지.
뭐 예를 들어 계약금 정도까지만 간다고 하면 계약금 뭐 10억짜리 아파트인데 계약금 1억 준다. 계약금 1억 줘야 돼? 5천만 줘도 되잖아. 뭐 1억 줘도 돼. 1억 주고 위약금 그것까지 예를 들어서 만들어서 매도자가 위약을 하면서 뭐 1억에 대해서 위약금 5천으로 합의했다. 1억 5천 반환하는 걸로 해서 돈 주고 매수자 1억 5천 위약금이랑 계약금 반환금 받은 거 나중에 돈 살살 돈 빼가지고 나중에 뭐 현금으로 만들어갖고 주든 뭘 하든 또는 뭐 차명으로 돌려서 뭘 하든 그런 식으로 돈 흐름만 맞춰 놓은 다음에 작업하려고 하면 할 수 있지. 왜 못해. 이제 그걸 갖다가 잡아내느냐 못 잡아내느냐의 문제인 거지. 과연 그런 장난을 쳐서 정말 그렇게 한 게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범위일 건지. 그래서 궁금해요. 궁금하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게 반복되었거나 지금 같은 사람이 여러 번, 그러니까 한 번 그렇게 하고 끝났어. 그러면 그건 아닐 수 있는데 뭐 같은 사람이 같은 짓을 여러 번 반복하다 걸렸다거나 이제 그런 이상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놈은 이거는 빼박이네.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지. 맞아요. 그래서 뭐 충분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별별 수다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고 그때마다 이게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게요. 그런 논조에서 사실 거의 얘기를 하기는 했고 실제로 대다수의 경우는 상승장에서 나타나는 이런 어떤 신고는 됐는데 실거래가에서 반영이 안 되고 실제 거래가 안 되고 중단된 많은 사례들은 이제 지금 이제 해제 신고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법률이 계속 바뀌면서 보완이 그렇죠. 됐잖아요. 그렇게 된 내용들은 대부분은 실제 거래가 그렇게 깨진 사례들이 더 많긴 많지만 그 속에는 이렇게 작정하고 신고가를 만들기 위해서 매도자 매수자가 짜고 또는 뭐 일부는 중개업자가 개입할 수도 있지. 알고 보니까 이 중개업자가 그 아파트 주민이야. 그래서 내 값도 좀 비싸게. 그러니까 나 솔직히 저는 보면 중개업자도 다양한 사람이 많잖아. 그러고 보면 이 중개업자는 중개를 하려는 생각이 별로 없이 그냥 자기 집값만 그런 느낌의 사람들도 있어. 내가 얘기하다 보면. 그러니까 있어요. 그래서 배제할 수는 없는 거야. 중개업자는 무조건 그런 일에 개입하지 않습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 이상한 사람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그러지 말아야 될 거고 조금 이게 이제 사례들로 나와서 뭐 사례에 따른 처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알려져서 그걸 보고 그걸 피해서 도망가 또 하면 안 되고 이제 하지 않게끔 그렇게 해야겠죠. 자, 선생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조사 관련해서 계약서가 있느냐? 뭐 이거는 검증이 불가능해요. 뭐 찍으면 되니까. 계약금을 지급하고 반환했느냐? 배액배상을 했느냐? 배액배상 의무조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찾아낼 수 없어요. 근데 배액배상 의무조건 아니지만 배액배상을 안 했다고 하면 의심해 볼 만하지. 그렇죠. 이건 넌 한번 보자. 그렇죠. 해볼 만하죠. 그다음에 자금 조달. 이것도 사실 생각해보면요. 계약하고 중도금하고 잔금까지의 기간이 보통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까지 걸리는데요. 계약하고 해제를 한 케이스가 많을 거거든요. 왜냐면 실거래가 신고를 30일 이내인데 가격이 급등하고 불안한 시기에는 공인중개사분들이 신고를 일찍 안 해요. 왜냐면 변수들이 워낙에 많이 튀어나오니까 그렇게 되면 중도금까지 지난 시점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으로 맞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건 또 그래.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뭐 계약이 해제가 됐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고의적으로 뭐 해제를 시키기에는 어려운 건이지 않았나라고 보여져요.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지. 뭐요? 작정하고 가격을 높게 찍고 싶은 사람은 중도금 내기 전에 그냥 신고부터 하지. 그러니까 그거는 가능하죠. 부동산한테 왜 빨리 신고 안 해요? 사장님 거래했으니까 이거 신고 빨리 해주세요. 그럴 수도 있지. 맞아요. 근데 하긴 근데 그거는 이런 신고가 그렇게 들어가는 건 중개업자 개입하지 않고서는 되기가 힘들겠다. 생각해 보니까. 왜냐하면 중개라고 하는 게 매도자 매수자가 가서 사장님 계약서만 써주시고 신고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잖아. 그렇죠. 중개라고 하는 게 개입하는 거는 이런 매물이 있는데 매수자분 당신이 와서 해주실래요? 이거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매도자 매수자 쌍방으로 신고하면서 신고가를 찍는 이런 경우는 이것은 뭐 장난치는 것일 수다 의심할 수 있겠지만 중개업자가 개입해서 신고가가 쓰여졌다가 해제되는 이런 건이라고 하면
중개업자가 이 과정에 개입을 했을 거다라는 의심이 충분히 되고, 그렇죠. 안 그러면 그럴 그게 수도 있어. 만들어질 만약 맞죠. 그렇다고 하면 중도금 안 들어가도 돼. 맞죠, 막 맞죠.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중개업자가 개입한 상태에서는 야, 우리 아파트 이 아파트 가격 신고가 나오면 거래하기만 힘들지, 물건들 가격만 올라가고, 어느 중개업자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중개업자는 매도자, 매수자의 딱 중간에서 거래가 빈번하게 많은 게 좋지. 그렇죠. 비싸게 거래가 하나가 중개수수료 그거 하나 매매 거래 가격이 올라가면 중개수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올린다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거래 그거 하나 하고 앞으로 장사 안 할 거야. 그럼. 비슷한 싼 가격대의 거래를 여러 번 하는 게 훨씬 더 훨씬 좋은 낫죠. 게 중개업자지. 부동산 개수도 얼마나 많은데 하나 그래. 이렇게 고가 거래되면 부동산 다 거래 못하고 그럼. 그냥 다 손 놓고 있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놓고 그걸 디테일하게 살펴보니까 그러네. 중개업자가 개입해서 들어간 건이면 중개업자도 좀 묶여서 있을 수가 있고, 반대로 중개업자가 신고한 건이면 반대로 중개업자는 굳이 이 가격을 띄울 없어. 일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신고가에 그렇게 의도적으로 가격을 띄우기 위해서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네. 자, 그럼 이제 작전 세력을 잡아내냐, 이런 식의 기사가 나왔는데, 작전 세력을 잡아낼 수 있을까요? 이거 법을 개정하려고 그러는데. 진짜 이게 용두사미가 될지, 이거 원래 법은 계속 개정이 돼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기, 조장행위, 교란행위,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처벌에 대한 규정은 이미 공인중개사법에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걸 잘 해가지고 두들겨 때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사례들이 나오고 신문에 구속 이렇게까지 몰라, 구속도 되려나. 실제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거 5년짜리예요. 5년짜리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을 반복해서 누가 했어. 네. 그래서 이 죄의 질이 그래서 네. 구속. 야, 이거 하면 당장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이건 그거 얼마 호가 좀 올라가는 거 보자고. 내가 이거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내가 이 짓을 해야 되냐? 나만 좋은 게 아니잖아. 우리 아파트를 위해서 나 혼자 희생해?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거는 사실 그런 우려가 돼요. 이거 진짜 손자님 얘기하셨던 대로 용두사미 한다고 계속 몇 번이나 떠들었다가 막상 딱 뚜껑 열고 보니까 별거 없네. 사실 이 결과 6월 달에 벌써 예상이 되는 게 6월 달에 이제 이거 발표하고 나면 이에 따른 어떤 반응들은 한 8대2 정도 되지 않을까? 별거 아닌 애가 8. 그 다음에 20%는 역시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렇지, 광고. 이제 두들기는. 근데 그 퍼센트는 또 달라질 수가 있죠. 실제 두들겨 보니까 그게 아니라 실제 심각했네, 이렇게 나오면. 그리고 또 이런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는 걸리니까 다른 걸로 해야 되겠구나. 진짜 치열하게 산다. 이게 법으로는 이게 참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계약이 민법이잖아요. 법으로 뭔가 개인의 행동을 제약을 하거나 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 네. 그래서 정말 작전 세력을 잡아낼지 이게 얼마나 크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개인의 어떤 자유로운 행동 자체를 너무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하지만 이렇게 정말 투기를 했거나 특정인이 반복해서 다수의 거래를 했거나 특정 단지의 해제를 집중적으로 했거나 이런 식의 것들은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보겠습니다. 양도세 내느니 보유세 낸다. 집 팔라에도 줄어든 매물인데요. 세제 강화로 매물을 유도했지만 보유세, 양도세 동시 인상에 버티기로 들어선 상황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매물이 4만여 채로 감소세에 줄어들고 있고요. 지금 작년 비해서 절반으로 줄었다고 해요. 자, 다음에 집 팔라는 정책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7월달에 고지서가 나오면 다시 매물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나오게 있는데요. 자, 한번 내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매물이 몇 건 나와 있지만 모두 5월 내 잔금 조건으로 걸고 있습니다. 해당 시기가 지나면 차라리 매물을 걷어들이겠다라는 의지입니다. 이 같은 특수 매물을 제외하면 호가는 전국가보다도 높은 가격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라는 시장의 반응 얘기가 가장 높습니다. 자, 정부가 추진해온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강화 정책이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당초 정부가 기대했던 절세용 급매물은 대거 출현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해 세금 강화 대책을 담은 7월 10일 대책 나올 당시 서울 아파트 매물은 8만여 건이었으나 현재는 그 절반 수준인 4만 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절세용 급매물이 상당 부분 소화된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3월 달에 이미 작년이죠. 작년 연말에 이미 굉장히 많은 부분이 정리가 이루어진 상황이에요. 자, 또한 매수자가 한 달 이내에 잔금까지 지급할 수 있는 자금 능력을 갖춘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세금 때문에 팔고 거래가 되는 일들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향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는 만큼 또 집을 보유하거나 또 보유가 부담스러우면 증여를 선택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전에 세제 강화를 예고했어도 시장에 매물이 별로 나오지 않았는데 준거하는 시점부터는 매물이 더 안 나올 것이다 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쪽에서는 이게 잘 보면요, 우리 지난주에 별별스타 얘기했던 거하고 정반대 얘기가 같이 팽팽하게 맞물리는데요. 한쪽에서는 보유세가 높다고 난리예요. 그래서 각종 정치권에서는 보유세를 낮춰야 한다 얘기가 나오고요. 또 한쪽에서는 양도세를 내느니 보유세 내고 버티겠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보유세가 작아서 그러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아서 팔아봐야 실익이 전혀 없으니 버티겠다라는 것으로 예측이 되는 상황이에요. 결국 양도세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에 따라 뭐 순서가 바뀌었다, 뭐 이렇게 풀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7월에 보유세 고지서가 나오면 매물이 다시 늘까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절세용 매물 출현이 사실상 끝이라고 보면 집을 팔라고 강요한 정부의 정책은 실패다 라고 예상이 되는데, 자, 이 내용은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당장 이제 제가 지금부터 되게 밀도 있게 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약간 분위기가 계속 좀 안 좋아졌다고 해야 되나요? 시장이 조용해졌죠. 네, 전체적인 분위기를, 뭐 특정 지역들은 아닌 경우도 있지만 서울에 핫했던, 뜨거웠던, 좀 소위 말하는 비싼 지역들 같은 경우는 약간 숨고르기를 하는 모양새였는데, 네. 이제 비싼 집들이 있는 지역일수록 지금 무서운 게 보유세죠. 맞아요. 예, 왜냐하면 지난 몇 년간 보유세, 특히 종합부동산세 두들겼거든요. 4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저는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나올 세금 고지서 받고 뒷목 잡고 쓰러지는 분들 진짜 많을 것 같아요. 그 세율 퍼센트 이렇게 세율 주택공시 가격이 올라간 부분에 세율을 막 따블따따블로 올린 부분에 또 12, 16 대책에서 포함됐었던 내용 중에 보면 법인에 대한 작년 대책이네요. 그러니까 법인에 대해서 종부세 나오는 부분들, 이제 법인 같은 경우 좀 특수한 케이스지만 이 세금 부분들이 이제 올해 7월, 9월 그다음 종부세까지 내는 거에 대해서 뒷목 잡으면서 쓰러질 분들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보유세 공포 한편, 네. 작년에 조금 올라갔던 거에 따라서 보유세 내보셨던 분들은 야, 올해는 그만큼 더 내는 건 힘들다, 그냥 이참에 정리할 수 있는, 또는 세금이 많지 않은 요 정도까지는 감내할 수 있는 범위다라고 할 때는 팔자. 이제 이런 분들의 물량들이 5월달 지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미 이 방송이 나가는 시점만 하더라도 늦었어요. 보통 아파트를 매매를 하면 잔금을 뭐 2주 뒤에 받는 게 어딨어요. 한 달에서 보통 한 40일, 60일까지도 두고 잔금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한 3, 4월 달 정도에는 계약을 했어야 5월 말까지 잔금 치르고 명의 바꾸는 그게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6월 1일 날 소유하는 사람이 이제 보유세를 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발생하는 게 뭐냐. 보통 제가 볼 때는 5월 중순 이후면 매수자들도 이런 절세, 6월 1일 이전에 잔금 치는 조건으로 싸게 살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세일 물건들은 구할 수 없겠구나. 이제 매수자도 포기하는 시점이 되고, 매도자들은 이미 팔아보려고 좀 어떻게 시장에 내놨다가 안 팔리니까
아유, 그냥 올해 종부세는 어떻게든 빚을 내든 뭘 하든 해서 낼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마음먹고, 그러면 올해 예상되는 보유세가 내가 얼마니까, 적어도 보유세가 예를 들어서 올해 5천만 원이 더 나왔어. 네. 3천만 원이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올해 보유세 부분을 좀 얹어서 매도호가로 내놔야겠다. 근데 그건 얹어서 내놓는 것도 아니야. 왜냐면 6월 1일 이후부터는 양도세 중과가 또 세율이 10% 더 추가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거 올려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또 세금을 내야 되니까 실제로 이제 더 올려받으려고 하는 호가 폭은 더 커지겠지. 일단 내년도에 이게 본격적으로 이슈가 되는 뭐 내년 상반기나 올 연말 가기 전까지는 적어도 6월 1일부터 3, 4개월, 4, 5개월, 5, 6개월 정도는 일단 오른 호가를 얘기하거나 일단은 매물을 걷어들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얼마에 더 팔아주세요 하고 있느니 아이 모르겠다.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는 또 봐야겠지만 일단은 매물 안 팔고 5월 지났으니까 데드라인 지났으니까 걷어주세요 하면서 매물을 보류하는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매수자분들이 느끼는 건 이런 거죠. 부동산 가서 사장님 여기 아파트에 입주 가능한 물건 뭐 있어요 하면 물건들 있던 거 그거는 보류됐어요. 세금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해서 물건을 거치면 그래서 지금 살 수 있는 건 뭔데요? 그러면 그건 금매였고 맞아. 뭐 그거 말고 그거보다 좀 높게 얘기했던 그 물건 정도 있죠. 아이 그러면 그것도 내가 금매도 안 샀는데 그 시가 주고는 못 사죠. 그러면 가만히 있는데 그러면 나는 좀 더 기다려 볼까 이렇게 있다가 무슨 문제가 생겨요?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조영준 대표님이 야 나는 이참에 사야 돼라고 가서 나 지금 뭐 팔렸으니까 아이 뭐 1억 더 주고라도 사야 돼 가서 그 1억짜리도 팔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나는 머리가 아픈 거지. 아니 그게 팔렸다고요? 이제 이런 상황이 지금 적어도 2019년, 2020년 반복돼야 하는데 2021년에 반복될 우려가 있는 거죠. 저희가 지난 발표수다, 지지난 발표수 때도 얘기했지만, 오늘 하반기의 이슈들 중에 하나가 상반기에 입주 물량이 많고, 그렇죠. 하반기에 입주 물량이 적기 때문에 그렇죠. 임대 가격 불안해지는 부분들이 하나 필수다. 그러면 임대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또 이참에, 그냥 그러면 살까? 이게 이제 가을 시장에 이사철 맞물리면서 또 변수로 높은 거래 가격 몇 개, 그러니까 이게 매번 얘기하지만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한편으로는 지금 거의 그런 개념 아니에요.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나라가 가져가면서 부동산을 통한 초과이익,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소득을 많이 발생시키는 거를 정부가 자시하지 않겠다. 네. 그런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된 규제지만 한편으로는 시장의 매물을 없애는, 매물을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작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매물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매물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입주할 수 있는 물량들, 그러니까 임대 가격도 불안해지고 그 상황에서 매수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 올라가는 가격을 또 받아주면서 가려고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물론 또 이제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끌어당길 수 있는 돈을 최대한 옥죄서 대출 유예도 하고 있어서 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만 가긴 하겠지만 네. 그러나 이게 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규제와 규제에 따른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니즈들이 행동으로 나타내는 게 매매란 말이에요. 얼마까지 살 거냐, 얼마에 팔 거냐, 이게 이제 나타나는 건데, 가을 시장에, 불안해질 수 있는 요소가 지금 여전히 이렇게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결론은 그 얘기예요. 6월 1일 기준으로 데드라인이 끝났기 때문에, 네. 이제 불안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고, 그럼 뭘 기준으로 시장이 불안해질 거냐, 안 불안해질 거냐를 보면 되냐. 저는 일단은 부동산 스터디 카페의 일간 트래픽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 5월 중순 이후에 트래픽이 어떻게 변하느냐. 트래픽은 매수하고 굉장히 많이 관심 있는 그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다이나믹하게 변했냐면요. 5월달 4월달에 비해서 6월달에 트래픽이 2배로 늘었어요. 확 증가했거든요. 지금 일간 트래픽이 한 250만에서 270만 정도 나와요. 지금 부동산 스터디 카페 뷰가. 근데 이 뷰가 이제 300만을
넘느냐, 1평균 트래픽이 400만 선이 나오느냐, 그럼 이제 장이 뜨거워진 분위기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뭐 250만 대에서 비슷하다. 5월 중순, 6월 가는데도 트래픽이 오히려 떨어졌다. 그러면 생각보다 장은 지금 별로 사람들이 안 알아보고 있네? 라고 역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5월 중순부터, 특히 5월 중순부터 6월 한 말까지는 이 트래픽 변화를 좀 의미 있게 보려고 합니다. 뭐, 별별수다 하면서 그 트래픽 얘기는 제가 봐서 하도록 그렇죠. 할게요. 네네. 이제 아직 5월 8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 시간이 약간은 남은 거는 같아요. 제가 현장에서 지금 들리는 얘기는 집이 이미 매도를 계약하신 분들이, 매물을 찾아다니는데 없어서 못 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네. 1주택자 교체 네네네. 목적으로 파신 분은 맞아요. 살려고 하는데 물건이 없다. 네, 물건이 없어서 못 사는 상황인데, 발품 잘 팔아보셔야 되겠더라고요. 있어요. 있기는. 있긴 있더라고. 5월 30일까지 잔금 그러니까 결국 서로 맞아야 있어, 돼. 있긴 있어. 근데 그게 자기 집도 빼줘야 되는데 그거 들어가는 거 어떻게 맞죠? 되게 만만치 않지. 그거를, 그 중에, 음. 점유계정이라 그러죠. 소유자가 계속 거주하는 형태의 집을 매도하는, 이런 집을 5월 30일까지, 소유권 이전이 되는, 이런 형태로. 그래서, 명의는 먼저 5월 30일 날 진행이 되고, 근저당 설정이라는 방법으로 나중에. 미지급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2주밖에 어쩌고저쩌고 그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계약은 해서 잔금은 5월 말일 기준으로 치르고, 집값이 20억인데 내가 매도인한테 줄 수 있는 돈 5억밖에 없어. 그럼 5억 주고 15억 못 받은 거는 그럼 저 매도자가 나 전세로 15억 잡아줄게요. 맞아. 언제 쳐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조정해서 날짜 맞춰서 가거나 아니면 뭐 10억 전세 5억 근저당 5억에 대해서는 이전에 라든가 뭐 이제 이렇게 네.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매물이 진짜 거의 다 씨가 말랐고요. 문의 자체도 없고요. 안주 시장이 중요합니다. 이 와중에 급매물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러한 방법들이 누군가에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아시고, 잘 열심히 발품을 좀 팔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얻어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면 있다는 거, 그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매물이 없는 시장이 진짜 제일 안 좋은 시장인데. 사고 팔고 물건, 나라 입장에서도 사고 팔고 빈번하게 많이 발생해야 지방세 늘어나고, 지방 그렇죠. 재정도 튼튼해지고, 소득세 많이 내니까.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이렇게 비싸게 한 놈만 잡아서 많이 쳐서 뺏어 먹으려고, 쳐서 뺏어 먹을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 놈이 사고 팔면서 조금씩 많이 내게끔 해서, 그러니까 나라 재정 측면에서도 지방세도 좋아. 국세도 좋아. 다 좋은데 왜 이렇게 세금을 그냥 그러니까 말이야. 보유세로만 쥐었잖아요. 거래가 많이 발생하면서 발생하는 거래세 많이 가져가면 되지. 그래, 맞아. 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 댓글에 이런 댓글 날리셨더라고. 1%의 투기꾼 잡기 위해서 99%의 사람을 다 때려잡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한 10%, 90% 하자.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국토부 교통부 장관의 내정자가 결정이 됐죠. 거기에 따라서 인사청문회를 두고 지금 계속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토지 공개념은 신중하고요. 다주택자의 순기능은 인정하겠다. 이런 식의 노형 목표 정책이 지금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노영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보낸 사전 답변서에서 이사대책을 비롯해 기존에 추진해오던 정책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주택정책을 새로 만들기보다 변창흠 전 장관 시절부터 추진해온 정책을 뒷받침하는 구원투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라고 뜻을 밝히셨습니다. 자, 토지 공개념 제도가
조세 부담의 형평과 분배 정의 실현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겠으나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는 조세 저항 등이 우려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도 얘기하셨는데요. 과거 변 장관 같은 경우에는 학자 출신으로 토지 공개념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무게를 둔 반면 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출신인 이었기 때문에 정책 부작용 우려에 더욱더 초점을 맞춰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두 장관의 정책들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토지 공개념, 두 번째가 다주택자, 그리고 세 번째가 주택 공급의 주체에 관련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토지 공개념 관련된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요. 또 다주택자 관련해서도 노영욱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의 역할을 기대하겠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했어요. 자, 다음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도 민간과 공공이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는 분이라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자,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또 한편으로는요, 처음부터 이렇게 갔어야 한다라는 식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들 또 정권 말기라서 힘 쓸 수 있겠어?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있는 것 같은데, 자, 장관 변경 교체와 관련하여, 내정과 관련하여 앞으로 어떤 식의 변화가 있을지 기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보면 그러신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엄청 어떤 큰 철학을 가지고 세게 내가 뭔가를 만들어 보겠다. 이제 그런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이제까지 해왔던 기조에서 그러니까 학자 출신의 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난 몇 년간 국토부 장관은 전혀 상관없으신 분이 오셔가지고 오랫동안 하셨죠. 오랫동안 하셨죠. 최장수. 그러다가 지금 이제 학자 출신의 또는 근데 사실 오랫동안 하시긴 했는데 그분이 하실 때에도 어떤 그 기조나 뼈대는 학자 출신의 학자 출신이라는 게 결국 성향이 뚜렷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줄곧 생각하셨던 그분이 하셨던 정책을 이제 대행하는 뭐 그런 느낌? 초반에 나중에는 이제 본인의였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하면 사실 변창흠 전 장관님은 결이 같죠. 그 분하고도 결이 같은 분이 학자 출신에 그래가지고 뭐 공기업을 거쳐서 SHLH 공기업을 거쳐서 오셨다고 하지만 오셔서 드러낸 어떤 갑자기 이사 대책 막 센 거 빵빵 터뜨리고 갑자기 사라지시고 퇴장하시는 그런 모양인 것 같긴 한데 내용도 보면 공공이 주도해서 뭔가를 이 나라를 공공이 주도해서 이 나라를 평안케 하겠다 뭐 이런 그렇죠. 그런 대한민국 느낌의 주식회사 만들려고 그렇죠. 네. 그런 느낌으로 하다 가셨는데 그 방향에서는 약간 한 발 이제 조금 물러선 그런 느낌의 얘기들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연한 얘기고 당연히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끔 그리고 이제 세금은 가급적 좀 이유 있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오셔서 조금 다행이다 싶긴 하죠. 저도 보고 솔직히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네,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이거는 제 주관에 따른 문제고 또 생각이 전혀 다르신 분들, 가치관이 다르신 분들은 뭐 저의 이런 생각 또는 이 노영 후보자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실 거라고 있겠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솔직히 얘기하자면 더 풀어주는 형태로 가야지.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뭐 맨날 제가 하는 얘기에, 담겨 있잖아요. 양도소득세 준 거 없애야지. 물세?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해야지. 그럼요. 네. 필요하죠. 양도소득세 중과를 낮추고 그 자금이 부동산으로 다시 유입만 안 되게 하면 충분히 낮추는 게 의미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양도소득세 관련된 중과 규정은 뭐 몇 번 얘기하고 앞으로도 몇 번 계속 얘기하겠지만 규제 지역이 지정된 상태에서 사면 2주택부터는 무조건 중과, 언제 팔더라도 중과. 그래서 추가 못 진입하게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팔 때는 비규제 지역 시절에 샀으면 아무리 많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중과하지 말고 일반 세율대로 주거나.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장이 뜨거워지면 추가적인 진입을 막고 그런 안정된 시장에 샀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당하게 이윤을 추구하고 퇴로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고 시장이 작동하게끔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취득세도 뭐 그런 형태면 좋겠어요. 시기에 따라서 취득세가 뭐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합리적인 수준으로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보유세는 보유세는 좀 근본적으로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종부세에 대한 기준은 너무 과도하게 급격하게 높아져서 낼 수 있는 수준의 세금이 아니에요. 그냥 거의 뭐 지금 그만큼 너무 급격하게 높아진 상태라 좀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수준에 대한 걸로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얘기하고 보니까 누가 생각할 땐 저 투기꾼 새끼 입에서 나오는 말이다. 그 얘기밖에 없네. 그 수준으로밖에 안 들리시겠습니다만 네. 어쩔 거야 내 생각이 그런데. 네. 아무튼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네. 누구나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요. 네. 자, 일단은 노 후보자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아까 수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본인의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갖고 뭔가를 관철하겠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분이 정치인 같은 느낌이 네, 들어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조절해 나가시는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인사에 굉장히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발언 자체도 본인의 원래 생각은 이러하지만 계속 제가 느껴지는 거는 본인의 생각은 원래 이러하지만 현재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가겠습니다. 이게 좀 강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그거 아닐까? 청와대에서 정책 이거 해 뭐 이렇게 청와대 쪽에서 나온 네네. 내용을 보고 또 그렇게 간다고 하면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청와대의 의중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아니 이제 이미 다 결정이 됐잖아요. 이사대책 때 뭐하고 뭐 7.1 공대 아니 앞으로 또 어떻게 나올지 다 모르지. 했으니까. 뭐 예를 들어 올 가을에 또 시장이 만약에 뜨거워진다. 네. 또 오세훈발 재건축 폭풍해서 가격 올라가고 막 한다라고 하면 네. 그걸 또 가만히 좌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만큼은 꼭 잡겠습니다. 뭐 대통령께서 나와서 또 한 말씀 하시고 그러면 또 이제 안절부절 못하면서 또 모르지 그거는. 네, 그러니까 모르죠. 결국은 네. 어떤 스탠스는 이렇게 중간적인 스탠스 맞아요. 받아들여 시장의 기능을 어느 정도 뭐 활성화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더라도 또 큰 틀에서 흐름을 그렇게 가져가라고 위해서 쪼면 또 뭐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자, 그래서 노영욱 국토부 교통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셔도 뭐 시장에 일단 커다란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관전할 수 있는 포인트는 이제 다음번에 이야기할 오세훈 시장하고 지금 벌써 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거에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재건축 속도 조절 실망이다. 한편으로는 집값 과열 양상에서 불가피한 조치다. 양쪽 시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1개월을 맞이하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값은 재건축 단지가 물린 지역 위주로 상승세가 여전히 계속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주택 매수 지수 자체도 100 자체를 다 넘어섰는 상황이고요. 투기과열지구가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호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 거래도 간혹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금 잡히고 있는데요. 자, 수요자들이 체감하는 규제 완화 조치를 내놓지 않아서 실망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고요. 집값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속도 조절이 불가피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 중에 이번 노영욱 내정자께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재건축 안전주다 완화는 안 된다. 라고 딱 일침을 하셨는데요. 자, 일단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의견 차이가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해서는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간 재건축 정상화를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국토부 장관 내정자께서는 그 안전진단 기준 완화의 기대감으로 안전진단 전 재건축 단지가 다수 소재한 자치구
시장의 불안한 가능성이 발생하고 있다.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달리 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서 안전진단 규제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셨고요. 실거래 조사권 이양과 관련해서도 지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공시가격 결정권과 관련해서도 이거 역시, 동일 시세인데 공시가격을 지역별로 다르게 결정하면 조세, 복지제도 형평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고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어서 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 시장이 최근에 발언했던 내용하고 지금 정반대로 배치되는 내용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호재가 있으면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역시 호재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호재들은 빨리 정리가 되어야 시장의 안정으로 다가오는데 지금 보면 부딪히는 가운데서 계속 시간이 끌게 되면 오히려 시장의 불안으로 인해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가격이 되려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우려들이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자, 양쪽의 의견이 너무 달라서 지금 이거 정리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내용 가지고는 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글쎄요. 근데 이제 뭐 말씀을 안전진단 규제 강화 같은 부분은 네. 이제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는 이제 내가 좀 힘을 쓰겠다. 네네. 보궐선거 이제 해서 지금 이제 한 달 됐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뭔가 나에게 힘을 쉽게끔 권력을 주세요. 또는 내가 공약으로 발표한 게 있으니까 내 말대로 하게끔 정부 니들이 좀 협조를 해줘. 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렇죠. 실제로 뭐 제 공약 스피드 주택 공급이라고 해서 공약 첫 번째였거든요. 그리고 그 기대감 때문에 사실 올 상반기에 재건축, 리모델링 등 특히 재건축 초기 단계 사업장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서 몰표가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서 목동 같은 경우도 안전진단 어디는 통과했고 어디는 안 했고 했는데 맞아요. 목동도 큰 판을 놓고 생각해서 목동에 뭐 한 단지만 재건축하고 뭐 이빨 듬성듬성 빠지듯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고 봐야 되는 입장에서 그렇죠. 조화롭게 순서대로 하려고 하면 그 기준 자체를 좀 완화해서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나에게 표를 준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즉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니까 안전진단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국토부 쪽에서 바꿔줘야 되는 거니까 이 강화한 지 한 2년 됐나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강화하기 전 완화하던 수준으로라도 이 강화가 진짜 제가 생각할 때도 좀 너무 빡빡해. 그 당시에도 말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해주기 싫어서 강화해놓은 이런 부분 말고 조금 순리대로 풀어갈 수 있게끔 개선을 해줄 필요가 있다.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또 국토부 장관이 입장에서도 여기서 집값이 더 올라가는 걸 그렇죠. 나보고 해주라고요? 지금은 못 해주겠습니다.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양쪽에서 조율하셔서 가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안한 게 그거예요. 일단은 재건축을 진행하겠다. 이게 호재잖아요. 이 호재가 빨리 실현이 되어야 안정이 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면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정리가 쉽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호재에 대한 효과가 계속 시간을 끌면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거니 오히려 가격 상승에 대한 불안감을 더 높이는 거 아니냐. 이제 그게 이제 오세훈 시장의 얘기인데 반대 얘기도 사실 저는 풀어주면 분명히 가격이 오르거든요. 네네. 그렇죠. 단기적으로 확 올라갈 거야. 네. 그거를 딱 눈에 보이는 입장에서 당장 뭐 보세요. 국토부 장관 몇 년 하시겠어요? 뭐 내년에 대선 있고 그렇죠. 누가 대통령 되느냐에 따라서 연장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자기 임기 중에는 또 이거 쉽게 또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5년 10년의 안목을 보고 하는 장관 자리가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따라서는 자기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위에서
야, 이건 전임자가 다 그렇게 해놓고 간 건데, 내가 이거 풀어서 나도 가겠습니다. 야, 너 누구 편이냐? 야, 너, 국토부장 갔다 왔다. 야, 너 누구 편이냐? 그 얘기 바로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좀, 결을 그렇게 달리하는 얘기를 하기는, 오세훈 시장이 원하는 거를 얘기하기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힘들지 않나 싶고, 이제 실거래 조사권 이양이나 공시가격 결정권 이양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게 가격이 아무튼 이 뼈대 핵심은 그거 아니에요. 형평성이 너무 안 맞거나 그렇죠. 또는 너무 사실 근래 많이 올리다 보니까 이게 말이 나온 거지. 형평성이 안 맞는 것도 별로 안 올랐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너무 많이 막 올라서 그렇죠. 네. 결국은 뭐냐면 보유세하고 상관이 있는 거잖아요. 보유세가 급격하게 늘어난 부분이랑 상관이 있는 거고 야 니들이 국토부 니들이 이거 제대로 잘 안 해주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한테 좀 권한을 더 달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국토부가 일 잘하는지 서울시가 일 잘하는지 내가 볼 때는 그냥 그놈이 그런 거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 이건 누가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지자체장들 입장에서는 많은 권한을 나에게 내놔라. 우리가 책임지고 하겠다. 그러니까 자기 권력을 더 가지고 가겠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 같아요. 권력 싸움인 것 같아요. 힘 싸움하는 것 같은데. 권한을 이양해라. 굳이 힘싸움 하는데, 야, 내가 너 왜 주냐? 내가 뭘 주고, 야, 너만 주냐? 그러면 너 주면은 저기 경기도도 달라고 하고 다 달라고 할 건데, 그렇죠. 걔네를 어떻게 믿고 주냐? 이게 결국은 그런 거겠죠. 이게 국토부 장관은 선출직이 아니잖아요. 네, 이거는 임명직이잖아요. 근데 이 지자체 선출직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한테 줬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다음 서울시장 선거할 때 공약 뭐겠어? 재산세를 높여드리겠습니다는 놈 있겠어, 없겠어? 그렇죠. 무조건 없겠다, 그렇지? 보유세는 무조건 공시가격은 안정화시켜서 세금을 줄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지사를 뽑든, 부산시장을 그렇지. 뽑든 다 그 얘기지. 그렇지. 합리화하겠다. 합리화의 얘기의 기준이 뭐야? 조금 얘기해드릴게요. 이 얘기밖에 없을 거 아니야. 이게 가면 갈수록.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세금 관련해서 이게 세금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좀 그런 결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자, 일단 시작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의지와 다르게 지금 시장 불안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재건축 추진도 역시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본인의 확실한 의사표명을 분명하게 하셨다는 점, 이런 부분들 양쪽 살펴보시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갈까 참 궁금해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는. 근데 지난주에 또 이런 이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가요? 지금 강남 재건축의 대어라고 할 수 있는 음마라든가 잠실 5단지라든가 이런 곳이 이제 갈 거냐, 본격적으로 갈 거냐, 이제 이거 기대감이 많았는데 막상 이제 서울시 건축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서 이제 올렸는데 맞아. 보류 네네. 반려 이런 네네. 거 나오면서 이 시장 바뀌었는데 이는 똑같네, 안 해주네. 이제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아직 지금 근데 이제 시장 하나 바뀐다고 나머지 하부 조직이 다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게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다이나믹하게 바뀔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원회에서 요구한 내용들이 있을 거고 그게 그렇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반려될 수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 스피드 주택 공급이라고 하는 정책 자체가 1년 안에 하겠다. 앞으로 만약에 재선을 하게 되면 4년 안에 하겠다. 이렇게 좀 나뉘어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직 재편, 그러니까 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이 정비사업, 전면 철거 중심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형태로 조직이 바뀌는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만 놓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기인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조금 이제 전체적으로 추이를 살피면서 일단 큰 의지 자체는
이제까지 했던 걸 완전히 뒤집어 엎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거 가는 것들은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다시 서울시 안에 도심지 안에 민간이 사업 시행자로 신축 주택을 짓는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물꼬를 트게끔 다시 이제 골을 내고 길을 파고하면서 가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예. 이 권력이 이렇게 딱 집중되어 있지가 않고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바뀌어야 또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조금 인내심이 약간 진짜 아주 사소한 인내심이잖아. 어떻게 보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 날씨도 좋고, 이제 또 오늘 밖에 차량이 많더라고요. 네, 다들 부모님한테 가시느라고, 인사드리느라고. 오늘 소장님도 가서 효도하셔야죠. 네. 그 아시죠? 그 지갑은 두껍게, 참, 봉투는 두껍게 가셔야 되는 거. 네. 자. 그러네, 은행 들렀다 가야겠다. 그럼요. 네, 그러셔야죠.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여러 가지 지출도 많으실 거고 경제적으로도 빡빡하시고 힘드실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왕이면 가족들 오랜만에 얼굴 좀 뵀을 때 그 따뜻한 마음 나눌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밖에 날씨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네, 날씨에 대한 것도 같이 느껴보시면서 기분 전환도 하시고 이렇게 막 마음속에 막 이렇게 칼날을 품고 막 하겠다 이런 거보다는 계절에 따른 어떤 여유로움도 같이 만끽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